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게 걱정이죠. 지금 극단적인 테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그런 사고방식에서 나옵니다. 테러에 대응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죠. 전 부시 대통령이 이란을 악의 축이라고 했을 때는 그건 아예 악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악, 저쪽에서는 미국이야말로 악의 축이에요. 이렇게 부딪히면요, 피가 흐르는 역사가 나오는데 이건 극복돼야 될 관점이란 말이죠. 그 중요한 시사점이 바로 거기에 있죠. 그러니까 전 얘기했습니다만 그 사고방식, 그렇게 악을 고정불변의 악이 세상에 있다는 사고방식을 딱 전제하고 나면은 모든 게 그렇게 됩니다. 역사도 그렇게 전개가 돼요. 악을 말살시키려는 방식. 그런데 그게 어디까지 오느냐? 미국적인 사유방식에서 나온 게임들, 컴퓨터 게임들도 되게 그런 방식이란 말이죠. 애들이 하는 게임을 보면은 절대 악이 나옵니다. 그 악을 말살시키는 게 게임 구조입니다. 저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게임도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야 돼요. 선과 악이, 악에서 선으로 오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진 게임을 만들어야지, 게임을 하면서, 컴퓨터 게임이라든지 하면서 사고가 그렇게 고정이 돼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여튼 이거 게임 만들어야 된다고 하다가 괜히 밥값만 쓰고 말았다 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런 문화, 바탕을 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거기에 있죠. 이런 서유기 같은 걸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고정불변의 약이 없다. 이런 사고방식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 거죠. 일단 그래서 손오공, 도사로 이제 보살님이 요괴가 되고, 요괴 친구가 되고, 손오공이 금단이 됩니다. 약이 돼가지고 요괴 친구가 이게 선물이다 주니까 요괴가 좋다고 손오공을 잡수시죠. 손오공을 잡수시고 손오공이 뱃속에 들어가서 이제 난동을 부리니 요괴가 당할 수가 없어 항복을 하는 대목입니다. 그것도 저는 거기도 다 따지고 보면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요괴를 잡으려면 요괴의 뱃속에 들어가야 돼요. 요괴의 본질을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상대의 근본을 알아야만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번뇌라는 게 뭔가 뿌리를 봐야 돼요. 번뇌의 뿌리를 보면 사실은 번뇌가 아니거든요. 비유를 하자면은 물에서 파도가 일어요. 물에 파도가 이럴 때 우리는 파도밖에 못 보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파도 저 파도 큰 파도 작은 파도 하고 파도에 매달려 있어서 물을 못 봐. 물을 못 볼 때는 파도가 다 그냥 그 장애 같아. 그런데 알고 보면 다 물이잖아요. 그죠? 파도를 다 없애고 나야 물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파도하고 싸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의 본질을 딱 보면은 그다음부터 파도가 아무리 일어도 그 파도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공부죠. 그런 관점을 얻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번뇌가 수없이 일어나는데 나중에는 번뇌를 쉽게 제압하게 되는 때가 어때냐? 그 번뇌라는 거 그거 뿌리가 없구만. 뿌리가 없어. 정말 고정불변의 뿌리가 있어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허공 중에 구름이 생겼다가 쓰러지듯이 뿌리 없이 일어났다 뿌리 없이 쓰러진다는 것을 어느 순간에 딱 직관이 돼요. 번뇌의 뿌리를 봐요. 근거가 없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싸우지 말라고 그랬죠? 자연히 안 싸우게 돼. 이제 싸울 상대가 아니야, 번뇌가. 그전에는 안 싸우려는 마음까지는 있었는데 뿌리를 딱 보잖아요, 번뇌의 뿌리를. 그거 그렇게 일어난다고 해도 그 뿌리가 없더라 하고 뭐 잠깐 일어났다 가는 거지. 그러면은요, 그 다음에 아예 싸울 마음이 안 들어. 그렇지. 그럼 이제 제일 독한 제 개인 얘기를 좀 해서 죄송한데 제가 좀 역정이 좀 묘해요. 대학 시절에 거의 남들이 보기에는 반 미친놈처럼 수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한 석 달간 눕지 않고 막 이제 정말 제가 묘지에서 잔 게 꽤 돼요. 공동묘지 가서. 왜냐면 묘지가 참 좋습니다. 왜냐면 판판하고 비석이 있어서 기대기도 좋고, 그거 아주 좋아요. 그거 진짜 그래요. 보통 얼뚱뚱한테는 앉아서 참선하기 힘들잖아요. 마을에 이제 공동묘지가 아주 판판하고 좋아요. 근데 첫날만 좀 쉬셔야지 하룻밤만 자고 나면 우리 집까지 편안하고, 제가 꽤 많이 잤어도 귀신을 못 받고, 저 뒤 책에도 나옵니다만 귀신으로 오해는 받았죠, 제가. 그런 일은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시절 굉장히 정말 몰입해서 좀 수행을 했는데, 저는 그 길을 저는 벗었지, 거기서 저는
누가 얘기하는 대로 뭐 견성을 했다든가 뭐 도통했다든가 그런 걸 못했으니까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그 체험이 헛된 건 아니었어요. 수학이 있었어요. 저 그때 그 번뇌라는 것이 뿌리 없이 이렇게 일어났다가 꺼진다는 걸 절감을 했어요. 정말. 그래, 그때 정말 한때 제가 뭐 한 소식 한 줄 알았어요, 그때. 그 아니더라고요. 한 소식 한 게. 그 스승한테 되게 혼나기만 했죠. 그런데 스승이 인정을 해요. 네가 그거 체험한 것은 앞으로 공부하는데 도움은 될 거다 그랬어요. 그 정도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도움이 돼요. 왜? 번뇌가 치열하게 일어나도 그거하고 싸울 마음 안 들어요. 그거 있다가 꺼지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좀 편하게 상대하는 그런 그 바탕은 됐던 것 같아요. 제 얘기를 더 하자면은, 한데, 이제 여러분한테 이거 제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렇게 지내다가 한동안은 제가 뭔가 한 소식 한 놈처럼, 도사처럼 굴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이게 내가 묘한, 정말 속된 말로 하면 정말 거지 같은 인간이 됐더라고요. 깨닫지도 못한 게. 뭔가 뭐 겉멋은 들어가지고 아는 소리는 탱탱하고 실천은 안 되고 하여튼 이상한 인간이 하나 있는 거야. 내가 갑자기 어느 날 딱 보니까요. 내 인간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섬찟했습니다. 야, 이거 정말 아니구나. 그래서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절하고 저 부처님 모르는 걸로 살래요 그랬어요. 반납. 차라리 부처님 모르고 순진하게 사는 게 낫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제가 한 15년 이상을 절간회를 발걸음을 안 했습니다. 왜? 반납했어, 다. 불교 믿던 거 다 반납. 내가 극단적이 잘못한, 그것도 잘못이야, 근데. 그런데 그러고 한참을 있다 보니까 조금 또 반성이 되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아주 성질도 못 되고 참 인간이 좀 못 됐거든요, 제가. 근데 요만큼 사는 건 그래도 부처님 덕인 것 같은데, 이러고 살 건 아닌가 보다. 그래서 다시 이제 불교계 고개를 살살 뒤밀기 시작한 게 또 이렇게 발목을 잡혀가지고 또 이렇게 설치고 있는데 또 언제 반납하고 나갈지 모르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이제 다 그게 이렇게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극단적으로 움직이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부끄러운 과거가 있어요. 정말로 그때는 정말 부끄러웠어요. 뭔가 아는 것 같은데 실천은 안 되고 진짜 아는 것도 아니고 그거 정말 이상한 망종이에요. 망종. 그런 인간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허공에 그냥 막 관념적으로만 떠돌고 있는 그런 인간. 그런 거 안 좋죠. 어쨌든 간에 이것도 새끼로 나갔습니다. 어디 가다 또 걸렸는데 헷갈렸네요. 자, 잠깐만 쭉 가다. 어디에요? 좀 예? 요괴와 인간. 이게 반성을 해야 돼. 이게 헤매더라도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자꾸 이제 너무 헤매는데 치중한 거. 이거 정예가 깨진 겁니다. 이게 수행에서는 정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정예 쌍수라고 제가 늘 그러잖아요. 헤매더라도 딱 바탕을 지키고 있으면 정을 안 놓친 게 제가 지금 정을 잃었습니다. 날뛴 거죠. 이거 반성을 다시 하고 갑니다. 어쨌든 간에 참 어려운 거예요. 본질이 뭐라고 하나요? 아까 본질이라고 했나요? 번제의 본질을 딱 봐야 돼요. 그러니까 손오공이 요게 뱃속에 들어갔다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뱃속에 들어가서 요게 정체성을 파악할 때 극복이 되는 게죠. 저는 그렇게 읽으면은 그건 좀 제가 너무 천착하지 않았나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대목 읽으면서 손오공이 금단이 돼서 요게 뱃속에 들어갔다.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 있겠다. 정말 요게 뱃속에 들어가는 거 해야 됩니다. 본질을 보지 않으면은요, 이겨내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젊은 시절의 체험이 아마 조금은 그 번뇌의 본질을 좀 보고 또 그때 느꼈던 것이 내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의식의 저 심층 속에는 얼마나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다양한 내가 그 속에 있는가를 또 한번 느꼈던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때 체험이 그 뒤에 제가 부끄럽게 돼서 반납한다고 버렸지만은 그래도 내 삶에 굉장히 소중한 체험으로 남아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요 대목 굉장히 중요하죠. 요게의 본질, 요게와 불보살이 둘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보살의 입을 통해서 딱 나왔을 때 정말 이건 대단한 대목이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흑풍요괴를 제압을 합니다.
제압을 하는데 그 얘기처럼 흑풍요괴를 손오공이 죽이려고 할 때 보살이 또 말립니다. 죽이지 말아라.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게 걔가 잘못 길을 들어서 그렇지 괜찮다. 그러면서 마침 우리 뒷산에 산지기가 없었는데 걔가 괜찮을 것 같다. 그 흑풍요괴 데려다가 발탁해서 관세음보살 거처 지키는 산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요괴 가문에서 주민등록지가 싹 보살 가문으로 옮겨가는 첫 번째예요. 이게 첫 번째 얘기가 됩니다. 나중에도 수도 없이 나와요. 요괴 가문에서 보살 가문으로 가기도 하고 가끔 가다가는 보살 가문이나 그 태상노군 가문에서 출장 나와요. 밖으로 요괴로 출장을 나와요. 출장 서비스. 그러니까 뭔가 인과관계가 비틀어졌을 때 어떤 그 바로잡기 위해서 요괴 행세로 나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고방식은 요괴와 불보살이 정말 경계가 없는 세계. 이거 정말 재밌는 세계고 무서운 세계죠. 그래서 요즘 온라인 게임 같은 거 여기 젊으신 분들이 별로 없는데요. 무섭습니다. 그건요, 하나의 세계예요. 여러 세계관이 등장, 와우라고 보통 부르는데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고 하는데요. 워크래프트. 그런 거는요, 몇 개의 세계가 부딪히는 거대한 게임이 그냥 게임이 아니에요. 세계관이 부딪히는 막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접속해서 그 속에서 경쟁을 하고 하는 게임들이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들. 왜 그 페인으로 한 유명한 우리나라 뭐가 있죠? 게임 페인 생산했던 하여튼 리니지 그런 것도 하나의 세계입니다. 그런 것을 만들 때 손오공의 그 서유기 같은 것이 배경이 된다면은 정말 멋있는 세계관을 가진 게임이 될 거다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거 좀 만드는 사람이 정말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간에요. 그런 세계가 첫 번째, 여기 이제 흑풍요괴라는 관음선언에서 금난가사 때문에 난리가 나고 나중에는 참 비극적이죠. 그게 결국 주지스님이 자살하는 그런 것으로 결말이 나옵니다. 아마도 그 대목은 오승은 시절에도 그 사찰 내지 불교의 타락상이 상당히 많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승은이 승려라든지 승려들이 정말 승려의 본분을 잃고 재물이라든지 그런 데 눈이 뒤집힌 그런 행태를 보이는 승려들도 봤고 사찰도 그런 사찰을 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초입에 그런 정말 사찰 같지 않은 사찰, 중 같지 않은 중, 참 보물을 위해서 살인까지도 마다않는 그런 스님들을 등장시킨 것도 오승은의 아마도 불교에 대한 비판적인 안목이 거기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는 언제나 종교가 타락하면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타락을 누가 잡아야 되느냐? 그건 한쪽의 책임이 아닙니다. 다 함께 책임을 지는 거예요. 사부대중의 공동 책임입니다. 가끔 가다는 스님들이 잘못해서 막 그냥 자기는 아닌 것처럼 막 욕을 하는데 안 그래요. 스님들을 그렇게 만드는 건 또 제가자들이 만들고 그렇게 된 스님이 또 제가자를 만들어내서 이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될 때 회생 가능성이 없는 거죠. 다 자기 자각을 해야 됩니다. 아니, 누가 그러잖아요. 스님들이 좀 올바르게 하려고 해도 제가자들이 그냥 그걸 안 봐준대. 올바른 스님은 발 디딜 곳이 없게 만들어 놓고, 결국 그래서 또 그 스님 타락하고, 또 그 스님이 타락된 스님이 제가자 또 그렇게 만들어. 이런 식으로 되는 악순환을 빨리 끊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자들이 자기 역할 잘해야죠. 그거부터 해야 돼요. 스님 탓을 할 일이 아니야. 내가 내 역할 제대로 하고 있나 봐야 되죠. 자기 역할 안 하면서 스님 탓을 왜? 자기 역할은 뭐냐? 제가자 역할 무섭습니다. 스님들이 정말 세속에 물들지 않고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밑받침하는 건 제가자의 역할입니다. 아니, 부처님이 석가모니께서 열반에 들 무렵에 스님들이 부처님 장례를 걱정했단 말이에요. 직계 제자니 바로. 그 스님이 석가모니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너희들이 걱정할 문제 아니다 그랬어요. 신앙심 깊은 제가자들이 열애의 장례 잘 치러줄 테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은 수행하라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스님들한테 하고 제가자한테 똑같이 무섭게 얘기한 거예요. 스님들은 정말 너희들 스승인 내 장례도 신경 쓰지 말라고 했고, 제가자들한테는 스님들 그런 데 신경 쓰지 않고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용유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둘 다 못하는 거죠. 그 반성해야 되는 게죠. 어쨌든 간에 그 관음선원의 소동이 그래서 그 흑풍요괴가 관세음보살 이제 절지기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만나는 것이 이제 그 사오정 만나고 그 다음에 저팔계 만납니다. 재밌어요. 사오정은 전에 얘기했던 대로 물귀신입니다. 물귀신. 유사의 물귀신. 유사라는 건 아마도 제 생각은 유사라고 했으니까 흐르는 모래라는 뜻이에요. 내 이름이 유사합니다. 흐르는 모래의 강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아마 저건 실제 강이 아니라 저는 그때 예전에 서유기 읽을 때 저것은 사막이라는 험난한 지형적인 요소를 모래의 강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또 어떤 유사가 있는데 발을 담그면은 빨려 들어가서 그냥 뭐 모래 속으로 끌려 죽는 그런 이상한 모래 흐름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 유사라고 그래요. 그걸 또 그런 것이 아마 그 유사라는 강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실제 강이라고 나오고 유사라는 강에 사오정이 요괴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강은 그 서유기 묘사에는 거위 깃털도 가라앉는 강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우리가 가벼운 게 거위 깃털 같은 거예요. 그것도 가라앉아요. 못 두고. 모든 것을 끌어들여서 가라앉히는 강. 무서운 강이에요. 사막, 정말 유사처럼 빠지면은 발을 못 빼는 그런 강처럼. 그러니까 당연히 배도 못 뜨는 강. 배 절대 못 뜨죠. 그런데 좁기나 좁아야지. 강 폭이 700리든가 800리. 폭이 길이가 아니라 폭이 700m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서울서 부산까지 가지 아니고 대구쯤 되나요? 어디 서울서 부산까지 천리라고 하죠. 강 폭이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 거기에 사오정이 물귀신이에요. 그 강을 건너는 건 처음에부터 이제 제가 계속 강조했는데 뜨지 않는 그 강에 뜨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사오정이 잡아먹었던 사람들의 해골 가운데 스님, 구도심을 가지고 인도로 경을 구하러 가고 불법을 구하러 가던 스님들 사오정한테 잡아먹혔어요. 그런데 그 해골이 안 가라앉아요. 무서운 얘기죠. 그 스님들 몸은 죽었어요, 거기서. 그렇지만 구도심, 뜨거운 마음, 인도를 향하던 그 뜨거운 마음은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가라앉는 강에 뜨는 해골이 비유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 대목이 늘 감동스러워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잘나서 뻔뻔하게 이렇게 사는 거 아니라는 거죠. 이 험한 세상에 정말 수없이 실패하고 희생했던 분들이 있어요. 성공했던 것만 기록에 남아요, 우리 역사에는. 그러나 그 성공의 밑바탕에는 수도 없는 희생이 있었던 거예요. 현장법사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경을 가지러 가서 성공에 돌아온 분이니까 역사에 화려하게 남았죠. 그 현장법사가 어떻게 해서 그 유사를 건넜나? 수없이 실패했던 그분들의 뜨거운 마음, 그 마음이 배가 되어서 현장법사를 건네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그 앞선 분들의 뜨거운 희생, 역사에 남지 않았던 그 고귀한 마음들, 성공하지 않았던 그 희생들, 그것이 배가 되어서 우리를 이 세상을 살아가고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나름대로 그래도 뭐 그냥 뭔가 밖으로 세상에 드러나기는 어떤 때는 제가 좀 꽤 잘났다고 이제 생각할 때도 사실 좀 잘생기긴 잘생겼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데가 있는데 이 대목 읽고서 저는 굉장히 많이 반성을 했어요. 나이 먹으면서 좀 그런 반성이 많이 들더라고요. 참 이 세상을 살아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정말 많은 분들의 그 희생과 그 배려 속에서 내가 살게 되었는가. 하다못해 아주 이거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제가 어머니한테는 그래도 제가 자랑스러운 자식인 줄 알았어요. 어머니 속 별로 안 썩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어머니 돌아가시나 제가 펑펑 울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지금은 별표가 안 나는데 평생을 불구로 살았습니다. 다리가 한 2cm 이상이 짧았어요. 한쪽 다리가 분질러져가지고 부러져가지고 그 탈이 나가지고 한 2cm 이상 짧으니까 상당히
저는 게 표가 나죠. 지금은 큰 표가, 이게 인공관절입니다. 인공관절을 해놓더니, 그 참, 왜 그러고 살았나 저는 참 제가 무심한 게, 대학 시절에 탈이 났어요. 그 군대를 안 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리가 나 2cm. 그런데 그 다리를 가지고 중간에 좋은 약을 한번 먹었어요. 다리가 아팠는데, 여러분 생각이 좀 힘든 약인데, 구릿가루를 제가 꽤 먹었어요. 구릿가루를 먹고 나서 아픈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픈 줄 모르니까 그러고 사는 게지, 그러고 설악산도 그냥 넘어다니고 그랬어요. 그 다리로. 40년을 엑스레이를 한 번도 안 찍고 살았어요. 그랬는데, 그 실크로드를 갔다 왔는데 좀 무리가 됐던가 봐요. 아파요, 좀. 그때 아프니까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막 야단치더라고요. 어떻게 그러고 사냐고. 빨리 가서 인공관절 해놓으면 되고. 가서 인공관절 해놨더니요, 다리 길이를 거의 비슷하게 맞췄어요. 그래 놓고 훨씬 편해요. 지금 훨씬 편해요. 다리 길이도 맞춰놓고. 그런데 어느 날 한 번 동생하고 밥을 먹다가 무슨 얘기가 나왔는데 동생이 그래요. 형, 엄마가 형 때문에 얼마나 울은지 알아? 엄마가 내 때문에 왜 울으냐? 나 그렇게 속된 것 같지 않은데? 그랬더니, 지금 대학 다닐 때, 이제 대전이 제가 시골이거든요. 집이 시골에 다니러 가거든요. 방학 때. 그럼 어머니가 나를 배웅을 하고 나서 뒷모습을 보면 제가 따뜻하게 또 절음에 가잖아요. 돌아와서는 그냥 그게 마음이 아파서 펑펑펑펑 울으셨대요. 자,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막 갑자기 그냥 저는 눈물이 팍 나가지고 엄청 울었어요, 제가. 내가 그랬구나. 그렇게 부모 속을 썩이는 자식이구나. 정말 그런 아픈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예요. 세상은 저 잘난 모습만 알고 몰라요. 그런데 그것들이 그런 때 드러날 때 정말 반성하게 되고 그런 계기가 되더라.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렇게 잘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 부모의 희생부터 시작해서 그 수많은 그 희생의 배후에 우리가 산다. 이 대목이 저는 사오정 만났을 때 그때 느끼고 느낄 때 또 어머니 생각나요. 그런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참 감동적인 대목이죠. 사오정을 만나고. 그래서 그 해골로 배를 엮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살의 정병이라고 해서 귀한 병이 있어 호리병을 가운데 배치하죠. 그건 아마 진함이에요. 그냥 희생만 가지고 안 돼. 그 희생을 이끌어줄 보살의 어떤 징표가 가운데 딱 놓여서 그걸 타고 요사를 건넙니다. 네, 건넜어요. 그러고 이제 저팔계 만나는 대목은 또 더 재미있어요. 저팔계는 이게 또 이제 그 고로장이라는 큰 그 장원 집안에 사위로 들어가 앉았어요. 처음에는 저팔계가 돼지 모습으로 안 왔대. 변신을 안 하고 아주 미남 그 헌헌한 장부로 와가지고 쓱 들어와가지고 돼지 사위로 맞은 거예요, 저팔계를. 그런데 이 제주는 힘도 장사고 제주는 빼어났는데 살다 보니까 자꾸 이게 돼지 코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제 난리가 난 거야, 그 집에서. 아무리 제주가 좋아도 사람은, 이 세상은요, 제주만 가지고 평가를 안 합니다. 저팔계 용모가 문제가 된 거예요. 이 요괴인 거야, 이게. 어차피 봐도. 아무리 제주가 좋으면 뭐하냐, 이거야. 이거 요괴인데. 그런데 이게 요괴를 쫓아낼 길이 없네. 저팔계 제주, 보통 제주가 아니에요. 그게 쫓아낼 길이 없는데 마침 성승 일행이 머무르게, 이제 손오공 일행이 그 집에 머무르게 됐단 말이죠. 그래 하소연을 한 거죠. 이래 골치 아프다. 그래 이제 손오공이 나서는 거죠. 그 신부로 변신을 합니다. 손오공이 싹 변신해가지고 이쁜. 그래서 이제 요괴는 가끔 들리거든. 들렸을 때 이제 쓰담쓰담 하려고 하다가 그냥 갑자기 그냥 뭐 이제 난리가 나죠. 그런데 이제 역시 손오공이 세죠. 보통 요괴보다는 다 셉니다. 그래서 저팔계가 달아나서 한바탕 싸우다가 결국 말 섞다 보니까 이 저팔계도 관세음 보살님이 점지한 이 수행원이야.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시 그렇구나. 그래가지고서 다시 이제 저팔계가 형으로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죠. 둘째. 그런데 참 거기에 참 그 저팔계가 떠나는 대목은 애절해요. 애절해. 신금을 울려. 참 그냥 사위짜리 편하게 놀고 먹던 사위짜리를 놓고 떠나려니 얼마나 저팔계 마음이 아프겠어요. 우리 속인들이 세속적인 미련 버리지 못하는 그 모습이 저팔계 떠나는 대목에는 너무 절절하게 나와요.
저 가다가 혹시 안 되면은 다시 돌아올 테니까 다시 사위로 받아달라고 아주 신신당부를 하고 그러고 떠나는데 돌아올 일은 없죠. 사실은 한 번 떠난 자리 돌아오면 안 되는. 하여튼 저팔계는 굉장히 걱정스러워. 저팔계는 이제 그래서 이제 사실 둘째 다음에 사오정인데 저팔계가 사실은요 둘째고 힘이 셉니다. 사실은 평가절하를 받고 있죠. 저팔계가 계속. 왜냐하면은 그 사오정은 말 없는 사나이야. 진짜 말귀는 어두운지 모르지만 끝까지 한 번도 소요를 일으킨 적이 없어요. 꾸준히 묵묵하게 다는 게 사오정이에요. 저팔계가 언제나 문제를 일으켜요. 저팔계가 사고 날 때는 꼭 저팔계야. 앞으로 보세요. 꼭 저팔계예요. 뭐 순찰시키면 적당히 하고 뭐 가서 낮잠 자고 그러다가 뭐 요기한테 잡혀가고 하는 거 꼭 저팔계예요. 그래서 이제 평가절하를 받는데 사실은 저팔계가 힘이 셉니다. 왜? 인간이 가진 것 중에 욕망과 감정의 차원이거든요. 이 힘이 셉니다. 굉장히 셉니다. 적지 않아요. 인간을 좌우하는 거 사실은 저팔계입니다. 지혜가 이끌면 별 탈이 없어요. 그런데 저팔계 탐욕과 욕망이 우리를 끌고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팔계는 맨날 사고만 치는 것 같아서 평가절하를 받고 되지만은 사실은 저팔계가 힘이 굉장히 셉니다. 손오공 다음으로 센 거예요. 그리고 재밌어요. 요거 이제 저팔계가 들어오고 나서 쭉 가는데 중간까지 거의 저 후반부 가서는 저팔계가 삼장법사한테 혼나는데요. 현장법사가 저팔계 편을 듭니다. 많은 경우에 저팔계 편을 들어요. 저팔계가 손오공 자꾸 험담을 하고, 우리 사형은 뭐 이렇다 그러. 삼장법 거기에 귀가 혹해가지고 나중에 손오공 내쫓는다든지 그런 대목에는 꼭 저팔계가 밑에서 쏘삭쏘삭해요. 싹싹싹 쏘삭거려요. 그래가지고 손오공 쫓겨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게 뭐냐? 우리 인간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어떠냐? 우리가 이성적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살지 않아요. 되게 우리가 약한 거는 감정의 유혹과 욕망의 유혹이에요. 삼장법사가 계속 저팔계 쪽으로 기울어요. 많은 경우에. 손오공 쪽보다. 손오공이 믿음직하게 하지 힘도 세고 가장. 그러나 삼장법사 마음에는 저팔계가 마음에 끌리는 거야. 많은 경우에 저팔계 말 들어서 손오공 내쫓기도 하고 그런 경우. 나중에 진짜 사단이 단단히 나는 경우도 있어요. 저팔계가 막 그냥 삼장법사를 쏙쏙 해가지고 손오공 내쫓아가. 그리고 나중에 큰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손오공 뭐 데려오는 길밖에 없어요. 근데 저팔계가 안 가려고 막 뻗대죠. 갔다가 맞아 죽을 것 같거든, 손오공한테. 억지로 등 떠밀려서 갔는데 어떻게 저팔계가 또 재주가 좋아요. 손오공을 막 격장지게를 써요. 막 그냥 막 요괴란 놈을 있는데 우리가 손오공이 사형이라고 그랬는데 그 자식 오면 내가 깝대기를 베낀다고 요괴가 욕했다 그러니까 손오공이 발끈해가지고 쫓아오게 만든다든가. 저팔계가 또 재주가 많은데 그런 대목들을 보면은요 아주 우리 인간 심리 구조를 서유기가 잘 반영하고 있어요. 저팔계로 기운. 그런데 재밌는 게 저 서유기 후반부에 가니까 저팔계가 이제 손오공 험담을 하고 뭐 이제 쏘삭쏘삭 하는데 삼장법사 야단쳐요.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손사형 임마 왜 그러냐 그럼 그거 보고 야 이제 삼장법사가 이제 저팔계의 그 유혹에 안 끌려가는 경지가 된 거야. 그건요 굉장히 후반부입니다. 서유기 굉장히 후반부에 가서야 저팔계를 막 야단쳐요.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왜 손오공 사형 왜 욕하니 뭐 이런 식으로. 그건 굉장히 뒷얘기니까 우리 인간이 정말 사람 되고 그 감정과 욕망의 유혹에 끌리지 않게 되는 거는 상당히 오랜 수행이 있어야 된다는 걸 서유기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어쨌든 저팔계가 옴으로써 이제 다섯이 구비가 됩니다. 다섯. 왜냐하면 다섯이란 뭐냐? 우선 수행원으로는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그 다음에 용마, 그리고 삼장법사까지 들어갑니다. 옵니다. 용마는 계명이 없지만은 나머지 삼형제는 전부 깨달을 오자가 계명입니다. 깨달을 오자예요. 돌림자예요. 손오공이 애초에 오자의 그 법명을 받았어요. 수보리조사한테. 오공이죠. 공을 깨닫는다. 저팔계는 손이 아니고 저입니다. 저 돼지저자. 생김이 돼지 가문이잖아요.
그게 저팔계입니다. 저팔계라고 하는데 팔계는 삼장법사가 다시 준 이름이고 정식으로 받은 이름은 오공이 아니라 오능입니다. 저오능. 오공, 그 다음에 오능. 오능입니다. 능을 깨닫. 그 다음에 사오정은 오정이에요. 고요함, 맑음을 깨닫. 사오정. 그래서 여기는 원숭이에서 왔기 때문에 원숭이 손자가 여기다 개구자를 붙이면 원숭이 손자예요. 여기서 원숭이 손자에서 요걸 떼서 손씨가 됐고, 저오능은 제지저자입니다. 저팔계 오능이고, 사오정은 그 물귀신이었거든요. 그 모래밭에서 놀고 그래서 모래사자를 썼어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비유적이죠. 약간 의미가 있어요. 이름에도 그 저팔계는 힘이 있는 존재예요. 그 능을 깨달아서 탐욕을 거꾸로 돌이켜서 세상을 좋게 만드는데 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능이. 욕망 같은 거 나쁜 것만 아니에요. 우리가 욕망을 자기 본의로 해서 자꾸 그 아상을 바탕으로 해서 내 곁에 모든 것을 소유하려는 방식으로 쓰면은 그게 탐욕이고, 오히려 그것을 소원이라는 것에 올바로 쓰게 되면 그게 능이에요. 능을 깨달아서 올바로 세상을 써야 돼요. 사오정은 물귀신이고, 원래 그 파도처럼 경랑을 일으키고 하던 물결이 파도처럼 일어나던 존재인데, 그것이 맑아서 고요한 것을 깨달아야 되니까 물결을 가라앉히고 오히려 고요함을 깨닫는다. 그러니까 마음의 파도, 큰 파도, 분노의 파도 같은 걸 가라앉혀서 고요하게 한다는 그런 이름을 가졌다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욕망은 아까 얘기한 대로 정진심, 끝없이 한 길을 향해서 끝없이 물러서지 않고 힘있게 나아가는 그 힘을 욕마로 표현한 거죠. 그리고 삼장법사, 마지막 가장 능력 없는 것 같지만 그 넷의 주인, 중심, 그건 뭐냐? 신심입니다. 삼장법사를 대변하는 것은 신. 이게 빠지면은 신에서 출발해서 신에서 끝납니다. 삼장법사의 굳건한 믿음, 그것이 서유기를 관통하는 정말 재주 없는 것 같으면서도 그 서유기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는 근본적인 힘은 삼장법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끌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나머지를 이끌고 간 손오공이나 사오정이나 저팔계처럼 재주 없어요, 삼장법사. 그러나 한 번도 그 믿음에서 흔들린 바가 없는 그 믿음이 서유기를 이끌고 가는 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5가지 요소, 이 5가지 요소가 인격을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 그것에 같은 뭐 동아리라고 뭐라고 하나요? 핵심 요원들입니다. 이 5이 이제 가는 겁니다. 참 긴 길이에요, 긴 길. 중간중간에 보면은 그 서유기에 막 손오공이 투덜거린다고 얘기했죠. 불보살이 말이야, 꾀가 많아서 깨내가지고 깨을러가지고 말이야, 자기들이 갖다 주면 될 걸 갖다가 우리 이 개고생을 시킨다, 뭐 이런 얘기야. 투덜거리기도 하고. 그럼 삼장법사도 고생하고 언제나 부처님 계신 땅에 간다냐? 그럼 손오공이 또 한마디 또 휘떠운 소리 하죠. 뭐 고개 돌리면 바로 거기가 거깁니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가는요. 그리고 그냥 갈 때마다 꼭 경치 좋은 데 가면 요괴가 나오고, 그냥 고생하고. 나중에는 어떤 것과 이상하냐? 이제 어지간히 경지에 도달하면은 편안하게 여기는 마음이 또 요괴가 돼요. 그래서 하여튼 끝없는 장애를 겪어서 나중에 되는 땅까지 가는데, 오늘은 이제 출발, 이제 정말 원정대라고 할까요? 출발 지점, 거기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사람이 딱 꾸려졌습니다. 이제 다음부터 꾸준히 가는데, 다음 시간은 그 이영철 소장이 강의를 합니다. 제 강의는 요 구름 잡는 강의라 쉽습니다. 네, 그런데 이영철 소장은 진짜 정말 철저한 분이고, 기초자료, 정말 현실적인 그 얘기가 어떻게 되는가, 삼장법사가 그 중국에서 지내던 자취가 어떤가, 그것을 정말 실증적으로 한 것이라, 제 얘기만 듣는 것보다는 훨씬 그 이영철 소장 얘기 듣는 게 훨씬 더 실감이 나고, 그런 무대에서 서유기가 이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다음 시간도 꼭 참석해서 들으시고, 다음 주에 여러분 다시 뵙기로 하겠습니다. 예.